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아이들을 섬겨주시는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 참 깊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성가대와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진심입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하나 다시 한번 되새겨볼 만한 이야기가 있죠. 한 아이를 양육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한 명을 위해서라도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한 아이가 온전하게 전인적으로 단지 한 부분만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전인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어디에 있다? 공동체 안에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아주 심도 깊은 고백입니다. 성경 안에 그 고백이 담겨져 있죠. 우리 공동체가 우리 아이들을 성장하는데 양육하는데 귀한 영적인 자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축복해 주시고 우리 또한 교회가 사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마음 모아 주시면 또한 훌륭한 사역자가 오셔서 우리 교육부를 더 훌륭하게 또한 안내하고 교육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마음이 찹찹해지는 인물입니다. 작년 이맘때 가장 핫한 우리 사회의 가장 핫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28살 된 청년입니다. 이름은 전우원이라는 청년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자살 시도를 몇 번 했고 약물 복용 사실을 인터넷에 라이브로 공개를 했습니다. 마약 복용, 성매매 등 여러 가지 어두운 삶을 자신이 살았다고 뉴욕에서 살면서 라이브로 방송을 했는데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충격을 줬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소개받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교회에서 진리를 알게 되었고 사랑으로 돌보주시는 여러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우리 사회에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그의 가족 때문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두환 씨입니다. 전두환의 둘째 아들 전재용 씨의 둘째 아들이 이 전우원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주목받았는지 혹은 어찌되었든 한국에 돌아와서 자신의 할아버지의 일에 관한 사죄를 한 첫 번째 가족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 역사와 사회를 공부하기 시작했으며 광주 항쟁 혁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한 민주주의 역사에 어떤 분기점을 제공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광주 항쟁에 북한군이 들어왔다고 얘기하지만 자신이 볼 때 이것은 분명한 시민혁명이다라고 하면서 광주 항쟁 묘지를 찾아 참배하는 모습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가족에 좀 집중하여서 살펴봤습니다. 그의 그의 아버지는요, 할아버지가 대통령 시절에 포스코 회장의 딸과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전우원 씨의 어머니와 함께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이혼하고 세 번째 결혼을 탤런트 박상아 씨와 하게 되죠. 부모님의 불화와 이혼 가운데 불우한 성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점은 물질적인 풍요를 그 가운데서도 충분히 누렸다는 거죠. 할아버지 집에 가면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창고 같은 데서 돈 뭉치가 나오면 그것이 그들에게 또한 그 가족이 행복과 성공을 누리는 아주 상징적인 사진이었다 혹은 순간이었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할아버지의 가부장적인 권위적인 리더십 안에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었던 건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전재용 씨라고 부르더라고요.
타인이 돼버린 것이죠. 그 전재용 씨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그리고 분당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를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가정 사역으로 가장 유명한 교회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전우원이라고 하는 28살 먹은 청년의 정체성과 가족 이야기는 그만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신문 언론에 나와서 가족들과 그의 형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이 미쳤다, 정신병자다라고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걸었던 과거의 길은 아픔이었지만, 고통이었고 어두움이었지만 지금은 신앙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의 진정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 젊은이의 이야기를 그나마 그래도 좀 진지하게 듣는 이유는 죽음의 문턱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삶의 본질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 순간을 경험했더라고요.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오고 나 보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토대가 얼마만큼 거품이고 허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본질이 무엇인지,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이가 보이는 담대한 행보를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죠. 우리 대학이 고백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만나면 자유해집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른 한편으로 이 젊은이의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전재용 씨의 인생은 둘째 아들 때문에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국에 숨겨놓은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미국으로 이제 보내놓고서 거기서 목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이 질문에 직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목회자로서 아버지의 역할은, 아버지의 소명은 그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됨과 목회자라고 하는 소명은 분리될 수 없는 소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결혼 정보업체 사장님이 언론에 나와서 한 이야기인데 흥미로워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 생활 잘하는 남자의 특징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관계가 좋은 남자랍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존경은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죠. 존중할 줄 아는 남자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아버지가 좀 성품이 유하시고 대화를 잘 하시는 스타일들. 그러면서 아들이 독립적인 존재이라는 사실을 분위기 안에서, 가족 안에서 많이 나누는 집안, 혹은 아버지와 아들의 분위기, 관계를 첫 번째 조건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커플들을 보면서 나름 패턴을 찾았겠죠. 두 번째, 이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결혼 잘하는 남자의 특징은 자신의 삶이 연애를 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 삶의 패턴을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여자친구가 좋아도, 사랑에 빠져도, 미친 사랑을 해도 11시, 12시가 되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또한 그 여성의 집에 돌려보낼 수 있으며, 감정의 경계선을 지키면서 자신의 삶의 루틴을, 패턴을 유지하는 사람. 심리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삶을 균형감 있게 경영할 줄 아는 남자.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한 이후에
삶을 돌아보니까 건강한 가족 생활,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많이 합니다. 저희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딸 둘이 있고 이제는 좀 빨리 남자친구를 좀 사귀었으면 하는 마음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젊은 청년들을 보면 이제 남 같지 않아서 아유 저런 친구가 참 보기 좋다. 뭐 TV에도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나오면 아이고 좋다. 이거 젊은 여성들이 아니라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좀 참 좋다라고 하는 연예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 김지석 씨라고 가정 환경도 참 훌륭하고 성품도 참 좋더라고요. 그 여성에 대한 배려가 아주 훌륭하고 대화를 참 잘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그 독립운동도 하셨고 또 어머니가 그 상담 전문가이시고 아버지도 아주 훌륭한 뭐 젊은 분들은 아마 쇼츠를 통해서 그 가족 이야기들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친구에게 제가 좀 빠졌습니다. 그 친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좋겠다. 참 이기적이에요. 근데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건강한 남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참 원만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이고 존중하고요. 그 존칭을 붙이는 걸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인생, 아버지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것은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개별성, 개성,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인격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프로이드에 의하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극복된 모습입니다. 되게 쉽지 않은 남성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저항감이 있거든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아시겠죠? 아버지에 대해서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경외감을 갖고 있는 게 아들의 무의식적 반응이죠. 아버지처럼 되고 싶은데 아버지처럼 되지 못합니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하는 그 양가 감정이 남자들의 마음에 있죠. 그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좀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아버지됨, 가부장 문화 속에서 그것이 존중받았고 아버지 말씀 한마디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었죠. 거의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복종을 수반하고 전제하죠. 요청합니다. 아무리 불합리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들어야 했고 따라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다양한 삶의 형태가 발전하면서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 혹은 그 관계가 조금은 더 성숙한, 조금은 더 균형 잡히고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대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주일에 한 번쯤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되는 우리 가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있는 열매는 주님의 상급이다. 여러분, 선물의 가치는 언제 가장 확연히 발견이 되나요?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인가요? 나에게 주신 선물을 주신 자의 마음을 내가 깨닫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그 선물의 가치가 가장 깊게 발견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개념은 한국적 상황에서 특별히 유교적인 시대에서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부장 시대의 자녀는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DNA를 받아서 이어가는 존재로 유교에서는 이해합니다. 아들이 산다는 것은 내가 죽을지라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계가 이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상을 모시는 이유도 내가 죽어도 남자들의 DNA, 아들의 아들이 내 대신 이 가족을 이어가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현대적으로 이 말씀을 재해석하면 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찾아온 손님이다. 자식은 부모에게 찾아온, 보내주신 손님이다. 여러분, 손님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손님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시간 충분히 알아서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신이 지금 임시적으로 이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 누구의 돌봄과 보호를 허락을 받고 있고, 그러나 언젠가 그 시간은 종료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창조 질서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시간에 갔죠? 아버지의 본토 아비지를 떠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고 야훼의 역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죠. 떠나야 아버지가 됩니다. 그것이 손님의 운명이죠. 둘째, 손님은 그들이 머무는 시간 또한 어떠한 가치로 그 시간을 채울 수 있을까요? 환대와 관용, 배려의 환경 속에서 양육과 가르침을 받는 시간, 부모로부터 그러한 시간을 허락받습니다. 호스트, 손님을 맞이한 부모님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자녀를 대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손님으로서 자녀, 그들은 독립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내 살붙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에 그들은 또한 떠나야 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자녀들의 사춘기이죠. 그렇지만 심리학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사춘기입니다. 그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아 분화 과정을 거칠 수 없습니다. 조금 거칠게 지나도 괜찮은 게 사춘기입니다. 그들이 자아가 독립되고 하나님의 개별적인 부르심을 찾아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긴 합니다. 내 살붙이가 떨어져 나간 고통도 감수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붙잡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부모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용인 세브란스 병원의 소아과에서 섬기시는 이용주 교수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좀 특별한 가정을 섬기고 계십니다. 장남 이름이 주성인데요. 이 아이는 좀 다른 아이들과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다운 증후군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교수님과 사모님에게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기도해서 얻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기대와는 다른 상태로 아이는 자랐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사모님과 같이 책을 써서 저에게도 선물을 주셨는데 주성이가 우리 집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적어도 이 교수님과 사모님에게는 세 가지 축복을 발견하는 여정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국 사회에 다운 증후군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가 엉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많이 미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또 주성이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자여서 미국으로 갈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니 다운 증후군 아이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자기가 소아과 의사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환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문이 나면서 저 교수님의 아이도 다운 증후이다. 그 사실이 수많은 한국 사회의 다운 증후군 부모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길이 새롭게 열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축복이 열렸는데 의사로서 나를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주성이는 나를 성장시키고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다운증후군 주성이가 준 두 번째 선물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우리 마음, 내 마음, 우리 가족 안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주성이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운증후군 아이들은 늘 해피합니다. 행복합니다. 걱정이 별로 없어요.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면 되는 건데 우리는 너무 복잡해서 그 축복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로 인해서 조금은 다운되거나 좀 어렵거나 걱정과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집에 가면 그냥 행복해지고 웃음이 넘쳐난답니다. 주성이가 또 사회성이 좋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말을 걸고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들과 본인도 교수님도 인사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마을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됐답니다. 본인이 더 소셜라이징이 많이 돼서 자신의 삶의 지경도 넓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감동의 물결이 모든 이들에게 저에게도 깊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은 가정 사역도 중요하다는 걸 목사로서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 아이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는 제 목회 대상의 주제의 가장 핵심이기도 합니다. 왜냐? 그것이 저의 삶을 반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무의식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알아요. 말하기 전에, 말을 배우기 전에 이미 엄마와 아빠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폄하하시거나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다 듣고 다 깨우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떤 관계인지도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의식 가운데 깊게 자리 잡으면요, 나중에 의식이 올 때 그들의 인격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게 그들의 인생의 자산이 돼요. 헤리티지가 됩니다. 뭘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뭘 아이들에게 남기시겠습니까? 전두환 씨가 뭘 남겼습니까? 아버지로서. 전우용 씨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뭘 남길지 너무 자본주의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발견한 아주 아름다운 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동시대회 최우수상을 받은 시인데요, 우덕초등학교 6학년 1반 이슬이라고 하는 학생이 쓴 시입니다. 시 제목은 가장 받고 싶은 상. 감상해 보시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주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 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상.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당신의 사랑을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찾아온 우리 자녀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